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먼저 알려드립니다. 검사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검사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던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술서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건 회장 특별 사면을 위해 약 68억 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는 건데요. 최강병기에서 이 주제 다뤄봅니다. 사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7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7월 국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7월 13일 15시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7월 26일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했습니다. 40일 넘게 멈춰섰던 국회가 국적으로 원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3일부터 국회는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여야 대변인으로부터 직접 입장 들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문건에 대해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파헤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쿠데타 의도가 없는 사안을 정략적, 기획적으로 수사해는 안 된다고 논평을 냈다고 하는데요. 보수의 시각으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수 준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회동에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가 정리가 됐습니다.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비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의 극치를 보여준 자유한국당은 법사위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리가 됐다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말과 양보 못한다는 여당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은 타결이 된 상황입니다만 법사위원장 자리가 뭐길래 이런 걸까요? 법사위원장은 관행적으로 야당의 목이었다는 주장까지 팩트 진검승부 투르면에서 따져봅니다. 7월 10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최강병기,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속보 보셨죠? 네, 잠시 후에 여야 대변인 연결해서 입장을 들 예정입니다만 치열하게 논의했던 법사위원장 결국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져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갖고 가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부 입법들이 법사위에 다 묶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조금 이렇게 우려스러웠는데 어쨌든 결과 자체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법사위원장을 맡는 걸로 정리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뉴스 보고 우리 댓글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만일 여당이 양보를 안 하면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게 되거든요. 국회는 정상화가.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정부 여당이 양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이 과거처럼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도 분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 김성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고 운영위원장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면 본인은 운영위원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상황을 훨씬 더 내심 바랬다라는 얘기도 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들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또 이제 차지하게 된 거 가지고서 이제 여당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황이 그러니까 예전과는 좀 같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원장한테 그렇게 뭐 힘이 확 가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이게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했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공개됐다고요? 네, 이제 자술서를 제출했다라는 뉴스는 많이 나왔었고 이전에 오늘은 이제 내용이 공개된 건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이미 이름이 많이 나왔었죠. 김석환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컴프에서 일하는 김석환 변호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이미 삼성 미국 내 법인 일을 많이 해줘서 업무 관계로 이미 알고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사이였다. 예. 그래서 이제 김석환 변호사에게 부탁을 받고 이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 문제 비용, 소송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라고 했고 이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지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후회 막금이다. 라는 자술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삼성이 그러면 소송비를 얼마나 대신 내준 겁니까? 총 금액 중에서 이제 한 4-50억 정도를 지금 대납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하는 송사 자체가 그렇게 이제 1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소송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대납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냈다. 네. 그렇죠. 뭐 때문에 대신 삼성이 냈습니까? 네. 많이들 예상하겠지만 이건희 회장 사면 이런 문제와 이제 서로 일종의 맞바꾸기 한 거 아니냐라는 예상들이 많았고 오늘 공개된 자술서에도 이학수 이제 사장은 부회장은 조사 당시 검찰이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납부하는 것은 당연히 이 회장 사면 등 특검 사후 조치를 기대한 것이라고 물으니까 사면만이 이유는 꼭 아니지만 협력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건 사실이다라고 털어놨다고 오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어쨌든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이렇게 소송 비용을 대납해주면 당연히 사면에 신경 써주겠지. 이런 기대는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좀 너무 티가 났던 게 소송비를 대납하고 나서 이제 너무 티가 나도록 불과 4개월 만에 바로 이제 단독 특별 사면이 됐거든요. 그것도 이제 콕 집어가지고 이건희 삼성 회장만 특별 사면됐기 때문에 그 취지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조금 의아해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도. 예. 저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태국 동굴 소년 1명 더 추가로 구조했다고 합니다. 어제 4명, 오늘 4명, 또다시 1명, 9명이 구조된 거네요. 3명 남았고 코치까지 해서 4명. 예. 그래서 빨리 저는 구조되길 바라고. 자, 이렇게 되면 삼성도 인정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거.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건 충격이고 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학수 전 부회장이 지금 진술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준 거 맞다라고 했지만 본인은 이건희 삼성 전 회장에 관련돼서 사면된 게 IOC 위원으로서 이제 국가에 공헌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면을 해준 거지 다른 대가 관계 때문에 사면은 해준 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도 그렇게 받아줄지는 의문입니다. 예, 67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총 대납한 비용이 이게 인정이 되면 뇌물 혐의잖아요. 특경법 뇌물이죠. 예, 뇌물인데 뇌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 증언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은 보통 다 부인합니다. 자기가 안 받았다고 하고요. 그러면 줬던 이학수가 줬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겠네요. 그렇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그리고 그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일단 준 사람은 준 거 맞다. 그리고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앞에 있었던 전자의 2가지 요건들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검찰이 다스 소송 비수와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단순 뇌물죄. 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는? 단순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를 어떻게 이제 이 기준을 차이를 보냐면, 그러니까 다스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거였다면 어차피 그 다스가 받은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제3자 가 아닌 단순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걸로 해버릴 수 있다는 취지에서 단순 뇌물죄로 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검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증거를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다스도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기소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이 전 대통령께 아니라고 그러면 다스를 통해서 뇌물을 받았으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네. 다스가 MB 거라고 지금 입증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형량도 달라지나요? 단순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일단은 입증 방법에서 좀 그 제3자 뇌물죄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또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공판 가서 유지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훨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편하죠. 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자, 5.18 진압자, 간첩, 조작, 유공자 등 훈포장, 표창자들이 무더기로 서운이 박탈됐다고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취소된 서운은 이제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 1명,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하고 2개 단체, 그리고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유공자 45명 해서 총 53명, 그리고 2개 단체에 수여된 서운이 이제 취소 대상이 됐고요. 총 56점인데 훈장 21점, 포장 4점, 대통령 표창 17점, 국무총리 표창 14점입니다. 예. 가장 많은 건 이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유공자들이고요. 네네.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이 포함됐는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훈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1981년 4월 20일 시설 운영 공로로 국민 포장을 받았고요. 1984년 5월에는 형제복지원 대표이사 자격으로 다시 국민 훈장 동백장을 받았죠. 아시다시피 이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는 그 1970년대에서 80년대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불황인을 선도한다라는 이유로 무용고 장애인,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를 시켰고 그러면서 격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잦은 폭행, 강제 노역, 성폭력 등을 이제 저질렀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이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이 박인근 원장은 사실은 2016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 사망을 한 다음 2년이 지난 이번에 이제 그 서운이 취소되게 됐습니다. 예. 너무 늦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5.18 강주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도 취소됐어요. 네. 예전에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훈포장은 예전에 5.18 민주화운동 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취소가 됐는데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근데 표창에 관련된 규정, 훈포장이 있고 이제 표창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창에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어서 요거는 취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통령령인 정부 표창 규정을 개정해서 요 표창에 관련된 부분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예. 또 가장 많은 취소자들은 간첩 조작 사건의 관련자들. 그러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 자기들이 실적 내세우려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넣어서 감옥에 보내고 고문하고 뭐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간첩 잡았다고 국가로부터 표창을 받았는데 훈장을 받고 이게 이번에 다 취소됐다는 거죠. 네. 주로 1983년부터 1989년 사이에 수여된 훈포장하고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첩죄를 선고받았다가 재심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반대로 공이 있다고 해서 포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서운이 이번에 취소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심까지 가지 않았던 수많은 그 비슷한 사건들 관련된 훈포장도 사실 이제 비슷한 기준 잣대를 된다면 취소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상식적인데 이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 번 이 말로 설화를 일으킨 송영무 장관, 뭐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번에 또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 이제 내부 회의였는데 그 외부 위원들과 여성 위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 한다.
아내가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교육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시키더라.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발언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군대 내 성문제가 장군도 나왔고 그렇죠. 관련자가 여러 문제 나와가지고 그걸 아마 지적하는 걸 텐데 네. 이거 지금 송 장관이 말한 것처럼 여성들 행동 거질 조심해라고 한다면 피해자인 여성이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은 피해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송명근무 국방장관이 해명하기에 이제 가족사적 이제 뭐 안타까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자기 아내가 큰 딸을 이제 잃고 나서 자기 아내가 작은 딸에게 이제 좀 더 주의를 당부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조심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처음이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몇 차례 말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때 야당의 또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예, 정부 여당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그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대요. 국방부 장관 해임하라고. 네. 그리고 또 개각을 뭐 소폭을 한다, 중폭을 한다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개각을 한다 말 있을 때마다 단골이죠, 예, 단골. 불미스럽게 이름이 올라갔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될까요? 뭐 오늘 하태경 하태경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번 발언으로 또 실언으로 개경 명단, 예비 명단에 후보로 올라갔다. 그리고 덧붙여서 다음번 국방부 장관은 여성 국방부 장관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네. 하태경 의원이요? 네네. 네. 같은 마음이시잖아요. 뭘요? 진행자도. 그럼요. 예. 네. 아니, 넌 국방부 장관을 꼭 군 출신이 할 필요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군 출신 말고 오히려 문제점을 좀 더 잘 개혁을 하려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그냥 그래요. 비군 출신을 앉혀보는 거. 아니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네. 또 우리나라는 거의 대다수의 남성이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2년, 그렇죠. 3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군 출신 아니라고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군대는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병을 갔다 온 사람도 국방장관 한번 파격적으로 해도 뭐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0대 후반기 국회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요? 조금 전 원구성 협상도 타결됐다는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여야 수석 대변인들 또 원내 대변인 만나보고요. 저는 1부는 여기까지만 하고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예고해드린 대로 여야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 계십니까? 예, 강병원입니다. 예, 국회 일정이 합의가 됐습니다. 예, 아주 국민들께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튼 40일 넘게 걸려서 타결이 됐습니다. 예.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게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냐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 여당에서 법사위원장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또 가져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저희 당으로서는 이 재헌절을 코앞에 두고서 원구성 협상을 계속 미룰 수 없었고 어떤 식으로든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지어야 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뭔가 제도적인 그 개선을 약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한국당에 주는 것으로 해서 원구성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서 타결된 거는 잘 된 이야기인데요. 일단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우리 댓글에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네. 민주당을 성토하기도 하고 뭐 특히 뭐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네네. 일단 뭐 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격은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 권성동 한국당 법사위가 했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도 크게 분노했고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에서 법사위는 반드시 저희 당이 맡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합의문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협의 추진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 합의문 전에 법사위 개선에 대한 여야 간에 합의됐던 내용들이 한번 기사로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법사위가 월권을 한다든지 관련 없는 부처의 장관도 불러서 현안 질의해가지고 정쟁을 키운다든지 그리고 체계와 자구심사라는 명목하에 법안의 본질적으로 내용까지 침해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된 법안까지 붙잡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번에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논의해서 법사위의 그런 월권들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사위의 어떤 개혁 조건을 달고 법사위 양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합의문에 명시를 해서 이 법제사법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법사위의 그런 월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한다라고 여야 대표들 간에 공감대가 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녹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어쨌든 법률안들은 법사위에 올라와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법사위가 체계, 형식, 자구 심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야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한 상황도 거기서 법사위원장이 틀면은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반드시 좀 개혁이 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요 또 이런 합의문 정신에 입각해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할지라도 전반기 권성동 법사위와 같은 행태는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뭐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던 것을 반성하는 한국당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법사위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갔고 민주당은 어떤 상임위원장을 가져왔습니까? 저희가 이 청와대를 소관 기반으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죠.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정무위원회,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렇게 모두 8개 상임위를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이제 그러면 뭐 마지막 남은 쟁점 이런 건 없고 다 정리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합의 오랜 동안의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합의문에 다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에서 개헌 이야기도 했고 또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헌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국회가 시작되면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하는 겁니까? 이번에 그 비상설 특위를 5개를 만들기로 결의를 했는데요. 합의를 했는데요. 그중에 정치개혁 특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어제도 문제도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에 대해서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폐지하자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제도 개선을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그 국회 운영위 산하에 이 특수활동비도 제도 개선을 협의 추진하게끔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질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특수활동비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자유한국당 입장도 한번 들어볼까요? 윤영석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자, 윤 대변인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자, 협상이 끝이 났고 가장 대립됐던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갖고 왔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법사위원장은 원래 제1야당이 맞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정부에 대한 그 견제와 균형, 그 위에서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아쉬운 부분 없어요? 아쉬운 부분도 좀 있죠. 많이 예. 있고. 그렇지만은 서로 양보하고 또 협치하는 분위기 속에서 국정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여기서 합의를 받고 앞으로 하반기 국회를 더욱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협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 앞에서 강병원 의원 인터뷰했습니다만 그 20대 국회 전반기 그러니까 권성동 법사위원장 시절에 네네. 뭐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것도 잘 되지 않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그러면서 월권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 뭐 일방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난하기 위한 구실이죠. 저희 뭐 자유한국당 실제로 일자리 창출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민생 법안, 규제 개혁 구안들 정말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제대로 된 그런 민생 법안, 규제 개혁 구안, 경제 활성화 법안, 일자리 법안 낸 게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온통 지금 남북 문제에만 매달려 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법사위를 맡아서 이 서민경제 살리고 경제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앞에서 강병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여야가 이 법사위에 조금 강력한 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다 얘기를 했는데 법사위가 이제 권한이 강한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권한을 주냐면은 국회에 이제 17개 상임위원회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17개 상임위원회에는 다 각각 그 해당 정부 부처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정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국정의 통합성이 이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주의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알겠는데 법사위는 뭐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죠. 그런데 네네. 지금 너무 권한이 강하니까 이걸 조금 권한을 좀 축소한다거나 다른 쪽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동의를 했다고 아까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국회법을 이제 고쳐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 이 사항은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법사위의 그런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한국당에 법사위원장 주면은 개혁이 무산된다. 또 정의당은 그것은 뭐 예. 아주 검튀기 세우는 거죠. 예.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 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또 건건히 그 정부 여당이 하는 일을 막는 소위 말하는 발목 잡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참 힘이 듭니다. 실제로 참 외로워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실상 다른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천정미래도 마찬가지고 뭐 정의당이나 민평당 지금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제1중대, 제2중대 지금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마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당의 제3중대 지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 참 중요한 시기에 지금 힘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도를 맞더라도 올바른 소리를 내고 정부 여당이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예. 법사위원장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 국회 특수활동비도 다른 위원장들도 많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제일 많이 받아간 걸로 나오거든요. 네. 특활비도 이제 일부 그 법사위가 좀 많이 받은 거는 맞습니다. 그럼 이 특활비 문제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가. 국민들이 이 규모를 납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뭐 법사위의 액수를 조금 더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근본적으로 이것을 뭐 완전히 재검토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유한국당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입장은 네. 제도 개선, 뭐 투명하게 영수증을 공개한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완전 폐지는 아니고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는 겁니까? 어쩌면 그 특수활동비를 예. 국회 일반 회계로 이렇게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그런 자금이라면은 예.
떳떳하게 일반 회계로 돌려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굳이 이렇게 국민적인 오해를 초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그렇죠. 비밀리에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너무 이제 오래된 관행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그동안 견제를 받지 않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 견제받지 않는 이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협치를 해야 되고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윤 대변인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법사위원장 누가 될까 후보들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예, 그것은 뭐 가장 이제 적임자가 해야죠. 예. 네. 아직 구체적 이름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 한번 여쭤보죠. 네. 기무사 문제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가 독립수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략적, 정치적 수사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으니까 필요하면 수사는 해야죠. 예. 그렇지만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서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사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출처불명의 문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건이 누가 작성을 했는지, 또 누가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갑자기 지난주에 출처불명의 이 문건을 갑자기 가져와서 국군 기무사가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문서 원본을 제가 전체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어디에도 쿠데타 의도가 없습니다. 단지 작년 3월 달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그때 임박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었고 정치인들도 그런 걸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정부 상태가 되면 국민들께 상당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경찰력으로 도저히 질서 유지가 안 되면은 헌법의 제77조에 의해서 군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률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정부 상태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 혼란 상황의 사전에 이런 국민 안전을 위해서 군이 질서 유지와 치안 유지를 내부적으로 사전적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건 이제 누가 검토했는지는 전혀 지금 밝힌 증거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쿠데타를 기획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은 국군 기무사를 해체하거나 무력화하고 과거 정부의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정치적 정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해 주세요. 국민 내부 갈등과 남남 갈등을 계속 재생산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그 남북 화해와 평화도 결국은 공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의 정치를 제가 기대합니다. 국민 통합 꼭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문건 유출 문제를 삼았는데 계속 지금 군인권센터 이거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 소장 같은 경우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은 밝혀야죠. 예. 왜 밝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못 밝히는 거죠. 밝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안보와 국민의 어떤 안위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다 익명으로 그렇게 포장을 해서 이게 가져오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 얘기입니다. 수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1,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3부로 다시 찾아옵니다.